20일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독인, 객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윷놀이에서 개가 나오나 도가 나오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이르는 말인데요. 속된 말로 그놈이 그놈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2주 전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 폭탄이다 라고 몰아붙인 야당 정치인들을 보고 이 말을 떠올리신 분들이 적지 않았던 듯합니다. 도대체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정당이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 몇 푼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폭탄 운운하면서 저항을 선동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 그들에게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세금 폭탄론으로 맞섰던 지금의 새누리당이 오버업 된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모욕일까요? 이번 주 한겨레 20일 표지 이야기는 복지와 증세입니다. 이 자리에 서보미 경제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표지 이야기 전담 기자신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셔요. 네. 이번에 이른바 이 세금 폭탄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로 거론된 중산층 샐러리맨들을 여럿 만나보셨죠? 네, 그분들 그렇습니다.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일단 이 중산층, 그러니까 중간계층 샐러리맨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들은 총급여, 그러니까 연간급여에서 의료비, 교육비 같은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으로 연간 3,450에서 7천만 원을 가량을 벌어들이는 직장인을 뜻합니다. 이들은 원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 연간 16만 원, 그러니까 한 달 한 13,000원 꼴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수정안이 나오면서 세금을 추가로 전혀 내지 않거나 연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만 더 내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이 계층의 직장인들은 일단 대부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거나 아니면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봤는데요. 대부분은 피부로 와닿는 교육, 의료, 보육, 요양 같은 복지만 늘어난다고 전제된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세금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한 연 4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분들이 월 13,000원 정도면 그렇게 가계 지출이 뒤흔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그 과세의 공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문제 제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벌어들이는 그 노동에 대한 대가에 대한 그 세금만 많이 물렸을 뿐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자산가들이나 고소득 그 자영업자에 대해서 금융상품 과세 아니면 그런 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올리려는 조처는 거의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13,000원이면은 네. 점심을 이걸 5,000원짜리 먹느냐 혹은 점심 스페셜을 먹느냐 네. 한 끼 차이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정부로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정안이 나오면서 졸지에 네. 이제 뒤통수를 맞은 꼴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애초에 정부가 이 소득세만 손질을 하려고 했던데도 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어떤 거였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제 기획재정부는 거의 독박을 네. 쓴 게 맞고요. 저도 이제 기획재정부를 출입해봤지만 이런 연간 세제 개편안이나 예산안을 발표할 때는 청와대나 여당에 수차례로 보고도 하고 네. 협조도 구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나는 몰랐다라고 발을 뺀다는 거는 상식선에서 맞지가 네. 않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청와대, 정부가 이제 소득세만 손질을 하려고 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법인세나 재산세, 한마디로 이렇게 대기업이나 부유한 계층과 밀접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세수의 비중, 그러니까 GDP, 국내 총 생산에서 그 차지하는 세수의 비중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거쳐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개인 직장인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담당하는 세목인 그 소득세나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그 절반, 그러니까 OECD 평균의 절반으로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 법인세나 재산세는 현재보다 유지하거나 아니면 완화하되 소득세나 소비세는 좀 더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광범위하게 이제 세원을 걷다 보니 이제 조세 저항이 더 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 단계로 그 일부 이제 직장인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소득세를 먼저 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이제 정부의 이제 최초 개편안에 대해서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직후에 참여연대나 내가 만든 복지국가, 복지소사이어티와 같은 시민단체가 낸 논평을 살펴보면요. 네. 앞에서 지적한 그 과세 형평성, 그러니까
그 왜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고소득 자영업자 그리고 부유한 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지적은 있었지만요. 과세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늘린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이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는 그간 이제 보편복지를 주장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보편 증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지 수혜를 누리게 될 전 계층에게 세금을 걷되 더 많이 버는 계층에게는 좀 더 걷는 네. 그런 누진적인 그런 증세 방안을 이제 제시해 왔거든요. 네. 근데 그 방식이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그 세액공제 방식에 더 적합한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텐데요. 소득공제는 일단 벌어들인 총 급여에서 교육비, 의료비 같은 모든 이제 비용들을 뺀 뒤 나온 이제 그걸 이제 과표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득세율 6에서 38%를 곱해서 이제 세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들인 것보다 적은 규모에서 이제 세금을 떼는 거지만 그 세액공제는 전체적인 소득에 대해서 일단 과세를 한 다음에 그 세금에 대해서 일부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세액공제가 더 세부담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고소득층일수록 이제 필수적인 비용 지출이 많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 증세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광범위하게 세금을 걷고 고소득에게 더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이 세액공제가 더 과세 형평성에도 맞고 보편 복지에도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보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역시 세부담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관점이군요. 근데 과거에 이제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공약을 들고 나와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 부유세 같은 경우에 이제 상위 몇 %, 그러니까 일종의 선별 과세죠. 근데 최근에는 이 그 부유세 같은 이 선별 과세의 효과를 두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있다면서요. 네, 그 민주노동당이 2004년 총선 때 그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와서 소위 그 재미를 봤던 이 부유세는 지금이 말하는 부자 증세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을 올리자라는 그러니까 주장인 반면에 그때는 이제 그 소득세와 별개로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이 많은 이제 이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더 물리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하는 부자 증세는 이명박 정권 때 집중적으로 이제 감세가 이루어지면서 혜택을 받던 대기업 상위 1%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그 감세 혜택을 철회하고 추가로 더 걷자 이런 선별 증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계층을 대상으로 이제 보편 증세를 하자는 그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효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카타르시스를 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복지를 위한 증세에는 되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자 증세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제 세력이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의 주장대로 그 상위 1%에 대한 그 소득세 이제 만약에 증세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지금 최고 3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게 연 3억 원 이상의 이제 소득자인데요. 이거를 한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면 이제 넓어지겠죠. 그 과세 대상이 넓어지는데요. 이렇게 해봤자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는 그러니까 연간 한 3,5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만 65세 이상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그 기초연금을 하려고 하면 연간 한 최소 8조 5천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부자 증세를 하더라도 이런 대표적인 공약 하나도 실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진보 진영에서도 이렇게 부자 증세로 선별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근데 이 복지 체험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서요? 직접 해보셨죠? 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네, 그래서 그 중간 계층이 세금을 얼마나 내고 그러면 돌아오는 이제 복지 혜택은 얼마인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봤는데요. 어디서 만든 거죠? 네, 그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시민단체에서 만드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뭐 반값 등록금,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같은 보편 복지가 실현됐을 때 나는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얼마의 혜택을 그 대신 더 받을 수 있는가를 쉽게 계산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구, 소득별로 세 가구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연 가구 소득이 2,500만 원 정도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부부 합산해서 2,500만 원 정도인 저소득 가구와 6,500만 원 정도인 중간 계층 네. 그리고 한 1억 5천만 원의 고소득 가구를 일단 가정해 봤는데요. 네. 전제는 똑같습니다. 그 부부가 있고 대학생 자녀와 고등학생 자녀 그리고 그 70세 이상의 노모를 모시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의료비로 한 연간 400만 원을 지출하면서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가구 모두 현재 뭐 기초노령연금이나 아니면은 건강보험 급여로 한 월 59만 원 정도의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보편 복지가 되면 한 혜택이 월 132만 원 정도로 네. 2배 이상 늘어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가는 그 비용 부담은 그 소득별로 굉장히 달랐는데요. 그 저소득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만 내면 이 132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요. 지금보다 거의 한 80만 원 정도가 늘어난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중간 계층은 한 10만 원. 그 대신 고소득 계층 같은 경우는 55만 원을 한 달에 더 내야 이런 132만 원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간 계층만 놓고 보자면 한 달 한 1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한 73만 원 정도의 복지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건 고소득층이 추가로 낸 세금이 저희가 흔히 생각하듯이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중간 계층으로도 흘러들면서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중간 계층도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낸 세금보다 훨씬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편 복지의 강점이죠. 네, 중간 그렇습니다. 계층까지도 네. 복지의 어떤 그 든든한 우군으로 만들 수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세제 개편안 파동이 오히려 이제 복지 증세 논쟁에 불을 지필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근거가 뭔가요?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는 늘 감세 정책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감세 정부 하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도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은 항상 인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은 깎아야 하는 거다 이런 생각만 있고 네. 더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그 줄푸세를 하면서 이제 세금은 깎아야 된다, 적을수록 좋다 이렇게 하는 이제 대표적인 작은 정부 지향하는 정부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이런 정부가 막상 복지를 확대하라고 해보니 사실상 이런 꼼수적인 증세를 하지 않고서는 재원을 조달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원칙을 이 정부가 오히려 심어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그 세금이 있어야만 복지를 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완전히 생겼고요. 오히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준 그 효과, 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쪽 이 보수 언론에서는 네. 복지하려면 세금 더드니 하지 네. 말자. 이런 네. 쪽으로 선동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중간 계층이 이렇게 세금 내기 싫어하는데 아예 복지 공약 축소해라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계층 직장인이 화가 난 건 그 부분이 아니라 네. 형평성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아시겠지만 중산층 삶이 너무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무상 그 교육이나 아니면 네. 보육 같은 게 이제 부분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 이런 중산층들도 복지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네.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보편 복지를 향한 흐름은 역행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 세제 개편안 파동 과정에서 민주당이 저지른 삽질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이 민주당이 네. 세금 폭탄론이었죠. 네, 네. 그 취재를 하면서 여러 진보 진영 분들을 만나봤는데 네. 박근혜 정부보다 더 비판하는 게 이런 민주당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3+1 대책이라고 하면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하면서 네. 이제 보편복지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그 당시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보편복지에는 그 증세. 증세가 되는 네.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정부가 미약하긴 하지만 사실상 일부나마 이렇게 증세를 하겠다고 하자 먼저 나서서 기다렸다는 듯이 세금 폭탄, 중산층 증세, 봉봉세라고 해서 봉급생활장을 봉으로 만드는 세제라는 이상한 말까지 곁들여가면서 굉장히 선동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소압병적인 네, 발상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좋지가 않은 게요. 그 일반 직장인들이 이제 세금에 대한 공포심, 그러니까 텍스 포비아를 더 부추길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형태였다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특집에서는 1988년 8월 8일
민주항쟁 25주년을 맞은 버마 전국의 변화상을 다뤘습니다. 정부의 유화조처 속에서 정치적 복권을 시도하고 있는 항쟁 주도 세력과 여전히 국정의 주요 포스트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 군인들의 경쟁과 갈등을 정문태 국제분쟁 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주민은 973호 표지 이야기, 철거왕 이금열의 후속편입니다. 첫 보도 뒤 다원그룹 계열사 4곳을 추가 확인했는데요. 이 회장이 구속된 뒤에도 다원 계열사 3곳이 서울 한남 5구역과 한남 3구역의 재개발권을 따낸 사실이 한겨레 20일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일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